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개념. 객체지향의 기본적인 개념은 캡슐화에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모델링하죠. 객체라는 걸로. 그게 이제 객체지향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객체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들 객체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use A, has A, is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의 코드의 특성을 한 두 가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객체지향 관련된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오해들을 한번 풀어보고, 또 객체지향 프로그램할 때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팁들을 설명드리고, 아마 이 솔리드라고 하는 설계 원칙은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저학년 때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개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에서 봤을 수 있는데, 객체지향 설계 원칙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솔리드라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솔리드라는 원칙들이 설계 패턴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패턴을 제가 설명할 때도 요거는 솔리드 관련해서 어떤 원칙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자바랑 객체지향과의 어떤 특성, 자바에서의 객체지향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객체지향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지금의 추세가 뭐냐라는 것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존재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프로그래밍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는 70년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C 언어가 만들어졌을 그 시점. 그래서 그 70년대 이전에도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있었지만 70년대 이후 C, 포트란, 파스칼 뭐 이런 언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이 대중화가 됐고, 전산과, 컴퓨터 공학과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좀 처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개발된 언어들은 대부분 절차 중심이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뭘과 지시를 해야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시, 요런 순서대로 해라 라는 지시를 주는 것이 그 언어의 목적이었죠. 그 지시가 절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소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건가가 언어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절차 중심이었다.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찾고 이들을 함수로 모듈화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핵심. 즉, 큰 프로그램을 짜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어떤 종류의 함수들이 필요한지 그 함수들을 잘 만드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그 언어가 만들어진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C 언어는 7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언어가 C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C 언어를 1학년 때 2학기 아직도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C 언어를 아직 하지? 근데 C 언어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딴짓 한번 하면 네트워크가
이 자바 만들었는데도 느리긴 느리네. TOB 사이트에 보면 얘네는 매달 컨설팅 업체인데 매달 프로그래밍 순위를 발표하고 있어요. 1위는 자바, 2위는 C예요. 여전히 C가 인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C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요즘 또 인베이디드 쪽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인베이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만드는 좀 규모가 큰 복잡한 응용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베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로직들을 그 센서를 읽는다든지 뭐 거기서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베이드 소프트웨어에서 인베이드 CPU들이 뭐 고성능의 CPU들이 아니고 메모리를 많이 갖고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뭔가 처리를 간단히 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주 목적이고, 실제 어떤 파워풀한 프로세싱들은 서버에서 하겠죠. 그럼 그 서버에서 프로세싱 하는 걸 C로 짠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C로 짜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개발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다시 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은행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서 여전히 코볼 쓰는 데도 있어요. 코볼이라는 언어를 찾지 못해, 개발자들은. 근데 그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 뭐 웹 기반, 뭐 겉포장한 웹 기반으로 할 수 있는데 내부는 못 바꾸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면들이 언어의 특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C가 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 인베이디드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파이썬이 되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파이썬은 뭐 웹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요즘 빅데이터 뭐 이러면서 파이썬 갖고 또 많은 프로그래밍들을 하는 것 같아요. 파이썬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언어가 어떤 언어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그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라마다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랑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딴 얘기지만 뭐 백엔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PHP를 많이 써요. 여전히 PHP를 많이 쓰는데 해외에 보면은 대부분 다 파이썬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 2년 전에 제가 웹 쪽 공부를 약간 해봤는데 파이썬 백엔드를 공부해가지고 한번 디플로이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그 공개된 그런 웹 호스팅하는 업체 중에 파이썬을 그 호스팅해주는 업체들이 없더라고요. 다 MySQL, PHP 뭐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없더라고요. 근데 해외는 공짜로 이렇게 그 파이썬으로 된 백엔드를 웹 호스팅해주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는 개발할 당시 그 언어가 목적으로 했던 응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응용하고 지금의 응용들이 너무나 달라진 거죠. 70년대 응용하고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응용하고는 워낙 달라요. 그래서 C로 뭔가 처음부터 지금 뭔가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중심의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그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연하지도 못해요. 유연성도 떨어지고 뭐 이래요. 그리고 어려워요. 약간은 이렇게 문법이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런 함수 위주의 프로그램 말고 데이터 중심으로 뭔가 또 사람들이 좀 더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객체지향입니다. 근데 객체지향도 실제로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객체지향이 나온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훨씬 오래됐지만 객체지향이 대중화가 된, 그러니까 C++라는 언어가 나온 이후로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개발되거나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언어가 바뀌더라도 같은 원칙을 이용해 가지고 유연하게 좀 올바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를 말씀드리면, 언어는 프로그래머들의 요구 또 개발한 응용과 컴퓨터 환경 변화에 대해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C++는 메이저 주기를 6년, 마이너 주기를 3년으로 해서 새로운 버전들, 최신 버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바는 더 심각해. 마이너 주기를 6개월, 메이저 주기를 3년으로 낸대요. 그리고 자바는 늦추지 않겠다, 딜레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무조건 3월, 9월에는 새 버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거기에 넣으려고 했던 버전이 완벽하지 못해. 그럼 포기해. 걔만 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3월, 9월마다 새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죽었어요. 자바를 이제 강의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바가 너무 계속 바뀌면 강의하기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 언어가 바뀐다는 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 결국에는 이 기능이 도움이 되니까 추가하겠죠. 불필요한데 추가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으면 그 기능을 나는 그거 없어도 물론 없어도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옛날 C 갖고도 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강건하거나 효율적인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거니까 익혀서 쓰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언어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좀 능동적으로 그거를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좋은 점은 이거예요. 많은 언어들이 그냥 비슷해지고 있어요. C++에 저런 거 있는데 자바에는 없어? 그럼 자바가 그걸 갖고 와요. 왜?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자바에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그럼 갖고 오는 거예요. C++도 자바는 그게 있는데 우리는 없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그 동적 할당하는데 뭘 안 해요? 딜리트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반납을 프로그래머가 안 해요. 그랬더니 C++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줬어요. 스마트 포인터라고. 이거 쓰면 니네가 반납 안 해도 돼. 라이브러리에서 반납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바도 이 오토가 C++ 코드 오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바도 똑같은 기능이 한 바를 자바 10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해져요. C#, 자바, 아마 C++ 거의 갖고 있는 기능들은 이제 동일해지고 있는 거예요. 문법만 조금씩 다른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 언어를 잘 익히면 다른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문법만 뭐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이제 언어는 그렇게 변화해 왔다. 이 언어의 특성은 그 언어가 만들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잘 보고 그 언어가 어떤 유용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거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내 주 언어를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개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익혀야 되는 언어들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의 지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 객체지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게 그냥 광고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표현이 광고적인 어떤 것 말고도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그 사물의 특성과 그 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이 있다. 아, 저 문이 유리로 되어 있네. 저 문은 현재 닫혀 있네. 내가 저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내가 프로그램 세계에 똑같이 저 용도대로 모델링 할 거다. 그러면 똑같이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아, 문은 상태를 가져야 되는구나. 열려있는지 닫혀 있는지. 문의 크기. 뭐 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지 철로 되어 있는지 나무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특성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뭐 잠금 장치가 있으면 잠글 수가 있고 원격에서 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사물 실세계 사물들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프로그램 세계에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똑같이 모델링 할 거면.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객체지향에서 핵심은 객체입니다. 객체. 그러니까 객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 그럼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한 객체,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는 객체가 무엇인지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잘 만드는 사람보다도.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이미 다 많이 만들어서 갖다 쓰면 돼요. 설계는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쪽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객체들을 생성해서 얘들을 상호작용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동작시키게 하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데 상태, 행위, 식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특징은 객체는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동작을 달리할 수 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내가 열라 그래도 못 열어요.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강아지한테 먹이를 줘도 강아지가 배고프면 많이 먹을 거고 배 안 고프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강아지는 주면 무조건 먹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다 특성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객체지향은 그거를 모델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메소드를 불러도 현재 그 객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게 객체지향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행위들은, 상태들은 데이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상태, 닫혀있다, 열려있다, 유리다, 나무다, 이런 건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고, 행위는 저거를 열고 닫아야 되니까, 열리고 달리는 거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행위는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돼요. 객체 상태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 그럼 그거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럼 그냥 함수지. 그 객체와 관련이 없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함수는 그 클래스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종류의 객체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한 객체를 여러 번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저 문하고 제 연구실에 있는 문은 구분해야 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자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에서 식별자가 뭐가 돼요?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 그리고 이런 객체들을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문이라는 객체는 이러이러한 상태를 갖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뭘 정의해요? 클래스를 정의한다. 그래서 클래스는 붕어빵의 틀이고 붕어빵의 틀이만 있으면 거기에 각종 재료를 넣어서 다양한 형태의 붕어빵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성을 할 때 초기 값을 뭘 주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같은 종류이지만 다양한 상태를 가진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힘이 센 애를 만들어낼 수 있고 힘이 약한 애를 만들어낼 수 있고 키가 큰 애, 키가 작은 애를 생성자에서 상태를 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그 틀이에요. 객체의 틀. 그래서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정의하고, 보통 이제 멤버 함수라는 얘기는 거의 안 쓸게요. 그냥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상태는 멤버 변수로 나타낼 거고, 행위는 메소드로 이제 구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말도 종종 쓰이는데, 그냥 객체라는 말을 저는 수업에서 더 많이 쓸게요. 인스턴스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요. 각 객체는 별도의 멤버 함수를 가지게 되고, 이 멤버 값이 객체의 상태를 하는 거죠. 학생을 모델링하는데 학생이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100개의 학생을 만들면 이름을 유지한 변수가 몇 개 생길까요? 100개가 생기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기본 핵심은 캡슐화에 있다. 예전과 달리, C 때와 달리, 구조화 프로그램과 달리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를 하나로 묶어서 모델링하고 있다. 그걸 캡슐화라고 그래요. 이 캡슐화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과 행위 구현을 숨겨준다. 사용하는 사람. 프로그래머겠죠. 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그 내가 만든 클래스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쓰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부적으로 문의 상태를 불리언 변수로 만들었는지, 인트 변수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되죠.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없죠. C도 마찬가지. C도 캡슐한 그 추상화는 해줘요. 프린트F를 쓰는데 프린트F 코드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쓸 수 있죠.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슐화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기존 C에 없던 요소가 뭐냐? 접근 제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메소드 멤버 변수를 정의할 때 수식어를 붙여주죠. 뭐 C++은 그냥 프라이빗 땡땡하고 쭉 쓰지만 자바는 개별적으로 다 써줘야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개별 요소들, 그 멤버 변수든 메소드 간에 접근 제어를 붙여줘요. 그래서 너는 쓰고 너는 못 쓰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접근을 왜 통제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건성이에요. 오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의 요소는 여기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런 요소가 왜 있지? 저런 기능이 왜 제공되지? 그거는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아니면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뭐 이런 건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류를 줄여주는 거. 그러면 접근 제어는 뭐예요? 강건성을 높여주는 거죠. 강건성.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age라고 학생의 나이. 근데 나이인데 퍼블릭으로 접근 제어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막 -1, 뭐 1000,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1살이라는 게 없고 1000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행 계좌인데 이게 밸런스라는 잔액 정보는 뭐예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죠? 프라이빗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수정할 수 있는 건 뭐만 수정할 수 있어요? 디포짓하고 위드로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 내부적으로 검사를 해요. 잘못 들어온 인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0보다 커야지만 더 해주고, 0보다 크고 잔액보다 적어야지만 빼주고. 그럼 이렇게 내놓으면 밸런스는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저걸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강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밸런스 값은, 잔액 정보는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코드를 통해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딴짓 못하게. 오류 나니까 딴짓하면. 그리고 이 프라이빗은 비밀성이 목적이 아니야. 저 값을 숨기려고 한다. 그런 건 없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보안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있는 요소는 세 가지. 간결성, 효율성, 강건성. 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접근 제어는 강건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출입은 허용하되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뺏어야 되는 거죠. 아예 막는, 뭐 막을 수도 있겠죠. 그치? 어쨌든 프라이빗, 멤버들 프라이빗 해놓고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프라이빗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메소드는 뭘 해줘야 돼? 얘가 엉뚱한 상태에 가지 못하도록 검사를 다 해줘야 되죠. 그게 이제 그 캡슐화를 확실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정할 수 있는, 객체 상태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도 제공 안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불변 객체라 그래요. 불변 객체. immutable.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의 스트링은 불변 객체예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거예요. 효율성도 높여주고 강건성도 높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모델링할 때 이 값은 프로그램 내에서 한 번도 안 바뀌어. 고정된 값이야. 그럼 어떻게 모델링해요? 한 번도 안 바뀌는 값이야. 그러면 상수로 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 150학점이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150으로 상수예요.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얘를 그냥 인트 변수로 놓으면 누군가가 또 잘못해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const int, 뭐 final int 해가지고 고정시켜 놓죠. 상수로 만들어 놓습니다.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를 생성해 놓고 생성하면 어떤 값을 가지겠죠. 근데 얘는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상태가 변할 필요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 수정자를 주면 오히려 나쁘겠지. 얘는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는 불변 클래스들을 만듭니다. 불변 클래스들을. 다 뭐 때문에?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이 객체는 처음 만들었을 그 상태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게 대부분이다. 그런 애들은. 그러면 걔네들은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주시면 걱정 안 해도 돼. 그 객체들이 프로그램에서 어딘가에 가서 다른 값을 가질 거가 라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왜? 불변 객체니까. 초기 값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객체 얘기를 했고, 객체들은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한 클래스만 하나 딸랑 만들지는 않죠, 보통.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만들고 그 클래스의 객체들도 여러 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들과 다른 객체들 간에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클래스와 클래스 간에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객체들 간의 관계가 있고 클래스 간의 관계가 있는데, 객체들 간의 관계는 동적 관계라고 그래요. 동적 관계. 만약 뭐 교수와 지도학생을 모델링 한다. 그래서 이 학생이 제 지도학생이에요. 그럼 그렇게 관계가 맺어졌죠. 근데 이 학생이 저를 싫어가지고 다른 교수님한테로 갔어.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그럼 바뀔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동적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게임에서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칼을 들고 싸우다가 좋은 무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칼을 버리고 그 무기를 써. 그러면 관계가 얘가 갖고 있는 무기의 종류는 바뀐 거죠. 처음엔 칼이라는 걸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총으로 바뀌다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동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는 정적 관계예요. 정적 관계라는 것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코드 수정하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코드 수정하지 않는 한. 그래서 상속과 구체화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그리고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한 객체가 여러 클래스하고 여러 객체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그게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 이 관계라는 게 되게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관계. 사용관계는 코드에서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거예요. 메소드가 있는데 다른 객체가 인자로 와요. 그러면 차일드 객체랑 수건 객체는 어떻게? I 객체는 수건 객체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내부에 어떤 객체를 생성했었어. 내가 아니라 카메라를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거. 그러면 카메라 객체는 픽처 객체를 사용하는 게 됩니다. 사용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내가 인자로 받거나 또는 지역 변수로 생성해서 쓰면은 그 객체들 간에는 무슨 관계? 사용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관계. 그 다음에 포함하는 관계. 포함하는 관계는 여기는 얘네들을 멤버로 유지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우리는 모델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수건을 차일드의 멤버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건 생각해 보시는데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멤버로 유지하게 되면은 그거를 사용관계라고 별로 호칭을 안 해요. 어떤 관계라고 호칭해요? 포함관계라고 해요. 근데 포함관계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게 요거예요. 부분 전체 관계. 포함관계 하면 저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분 전체 관계. 뭐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 안에 부품으로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란 객체랑 CPU란 객체, 하드디스크란 객체, 그래픽카드란 객체는 무슨 관계? 포함관계예요. 부분 전체 관계. 포함관계가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전체 관계가 아니지만 우리가 멤버 변수로 어떤 다른 타입의 객체를 유지하면은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요. 내가 사용을 많이 해서도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예를 들면 이 수건을 내가 요 메소드 말고 한 5군데에서 똑같은 수건을 써.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매번 그 호출할 때마다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돼요?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관관계로 돌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사용하는 건데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고 이러한 포함관계는 우리가 뭘 좀 따져봐야 되냐면 멀티플리시티라는 거를 따져봐야 돼요. 몇 개를 유지하냐. 학생과 지도교수의 관계 0명부터 100명 뭐 이렇게 모델링 될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100명까지 최대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가 멀티플리시티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되는 자료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 전체 관계는 집합과 복합이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복합은 전체가 제거되면 부분도 함께 제거돼야 된다고 그래요. 집합은 그렇지 않대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 이거 포함 관계야. 그리고 부분 전체 관계야.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복합 관계인 것 같아. 그러면 코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요한 거죠. 빌딩과 방인데 빌딩은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어요. 빌딩이 폭파됐어요. 방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컴퓨터하고 CPU, 컴퓨터가 폭파돼도 CPU는 빼서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버리더라도 CPU는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모델링 하고자 하는 게 빌딩과 방인지 아까처럼 CPU와 컴퓨터 관계인지는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 달라진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코딩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보통은 이제 코딩할 때도 집합은 이렇게 복합은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복합은 그 객체를 만들 때 안에서 부품도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 터지면 같이 다 없어지겠지. 여기서 생성된 거니까. 근데 얘는 밖에서 생성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밖에서도 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걔에 대한 포인터 같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얘가 주지 않으면 없는 거지.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거할 때 이 개념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프로그램할 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알고 있으면서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연관관계, 그러니까 학생하고 교과 이런 거 이제 모델링 해야 됐어요. 근데 학생하고 교과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야. 복잡해요. 그러니까 학생은 여러 개 교과를 수강할 수 있고 한 교과도 여러 번 수강할 수가 있어요. 한 교과에는 여러 학생이 수강할 수 있고 한 학생이 또 그 교과를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정보 다 유지하고 여기다가 정보 다 유지하면은 중복되겠죠. 그리고 어렵겠죠. 그래서 관계가 복잡하면 하나의 팁인데 뭘 만들어요?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보를 유지하고 얘네들이 다 얘를 이렇게 가리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자바를 2번 들었다. 그럼 얘가 2개 있겠지, 2개. 이쪽에서는 자바 97년도, 97년도까지 할 필요 없지. 작년도 자바 분반이다. 그럼 그 분반을 수강한 학생 목록을 요 형태로 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했을 때, 둘이 간의 관계는 있어. 근데 이 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모델링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거 하나의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안 갔는데 시간 빨리 가네. 자, 관계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